안녕하세요. 이전에 이제 기출문제 대표 문제 풀이를 한번 했었고요. 이제 지금 시간은 기출문제 이제 대표 문제 외에 나머지 이제 문제들 강론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책은 뭐 칠판이든 팔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칠판을 가지신 분은 팔판에 수록된 36회 기출 해설 부분을 별도로 제공하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각 회차별로 9회에 걸쳐서 한 회차에 이제 세 문제를 풀어드려요. 이제 물론 꽉 채워서 풀어드리진 않고 문제를 해석하고 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설 또 예시답안, 뭐 논점 이런 것들은 책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구성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은 K생명보험으로부터 동회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서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자료 수집 분석하였는데 시산일을 활용해서 시산가치 조정을 통해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산출해봐라. 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에 대한 의견을 명기하시오. 근데 우리가 평가 방식 적용할 때 이 평가 방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또 적용할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는 당연히 기술하게 돼 있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의뢰 내역 보니까 기본적 사항에 토지가 6필지고 건물이 2동이에요. 6필지의 내역을 그냥 대충 보니까 잡종지 2필지가 있고 대지 2필지가 있고 도로가 2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가나 이렇게 해서 대지로 돼 있는 기호 3, 4번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근생 및 숙박시설로 돼 있고 하나는 근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숙박시설로 돼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모텔로 추정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생명보험회사에서 의뢰를 했고요. 일반 거래 매매 참고용이고 제출처는 생명보험에 제출하고 목록 표시 근거는 등기와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이제 가격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죠. 보상에서 지금 쓰고 있지만 현재 이제 감칙에 따르면 기준 시점이 되겠죠. 2011년 9월 4일인데 조사 완료일이잖아요. 가격 조사 완료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준 시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가격 조사 완료를 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조사 내용 보니까 이용 상황. 자, 기호 1, 2 아까 지목이 도로였거든요. 근데 기호 1, 2가 잡종지였거든요. 잡종지. 근데 그게 이제 기호 5, 6 토지가 도로예요. 도로와 경계 구분 없이 가나 건물의 진출입로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호 3하고 기호 4는 대지였거든요. 기호 3은 숙박시설이고 그 숙박시설 기호 가 건물이 해당 건물입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자, 내려오면 그 다음에 기호 4번 토지는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돼 있죠. 그게 기호 가입니다. 자, 기호 5, 6이 도로였는데 기호 1, 2번 아까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포장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각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가 생겼고 어떤 이용 상황인지를 설명했는데 이 전면도로 파트 보시게 되면 이 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체적으로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본건 기호 26 토지가 남서측으로 땡땡번 국도에 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1번, 2번이 잡정지였고 5번, 6번이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1, 2번과 5, 6은 경계 구분 없이 서로 연결돼서 도로 쓰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남측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 이게 이제 국도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2번하고 6번 토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예를 들어서
6번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1, 2하고 5, 6이 경계 구분 없이 도로 쓰고 있다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1번이 있고 이쪽 조금 더 5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잡종지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 1번, 2번 지목 도로인 토지와 같이 묶어서 쓰고 있고 이 안쪽에 3번과 4번 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국도변을 지나다가 보는 그 모텔에 국도변이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도로 또는 주차장이 있고 안쪽에 건물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루형에 가까운 평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자루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입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5, 6 이거는 전부 다 진입도로 쓰고 있고 이 안쪽에 자루형 3, 4번지 대지 모텔과 그 밖에 또 근린생활 건물이 하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보니까 공통사항은 사용 승인은 같이 받았네요. 97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기호가는 철콘조 건물인데 난방도 돼 있고 냉방도 돼 있고 위생 급배수 화재 경보 소화 설비 다 돼 있는데 그 사유는 여기 보니까 객실이라고 돼 있는 것 숙박 시설 모텔을 쓰고 있어요. 객실이 몇 개인지는 대충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어요. 29개짜리 모텔로 쓰고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기호나는 연화조 슬래브 지붕 단층으로 돼 있고 면적 그다음에 난방과 위생 급배수 돼 있고 주택으로 쓰고 있대 주택. 자, 그러니까 기호 가 건물은 모텔이고 기호 나는 주택이에요. 왜 뜬금없이 주택일까?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2009년부터 을에게 무상으로 임대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호 가 건물, 기호 나 건물, 모텔과 주택 모두 을에게 무상으로 임대 중이래요. 이 주택은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을의 숙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텔하고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본건 평가 전례가 있는데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전에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약 14억 정도의 평가가 됐대요. 얘를 근데 왜 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반 거래 목적, 시가 참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하는데 5년 전에 담보 가격, 담보 평가했던 금액을 굳이 알려주는 건 만약에 2011년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보다 늘거나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부동산이 2006년 대비해서 2011년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모텔의 수익성이 떨어졌든지 그렇죠? 이 지방 부동산이 침체됐든지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료 3번은 이제 이 모텔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Y시 개왕입니다. 뭐 의왕시인지 또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자, 경기도 북동측 내륙권. 그러면 이제 의정부시 같죠? 의정부시. 북동측 내륙권. 서울에서 직선거리 30km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도로 전철 서울로의 대중교통 접근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3번 Y시 산업체 수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종사 인원은 제조업이 5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런 데다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해당 부동산은 숙박업이니까 숙박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 지금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4번 토지 거래는 2000년대 초반 시승격을 전후로 연간 6,500건에서 16,000건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그게 이제 우리가 2006년도 담보 평가할 때 14억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만여 건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자료 4번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지역 교양입니다.
본건은 YC 비읍 K리 소재 K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국도나 지방도변을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산재하고 있고 후면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도나 지방도변으로는 주로 이 식당이나 아니면 모텔 같은 게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과로 2번 본건 토지 남서측으로 땡땡번 국도에 접하고 있어서 진출입은 원활하다. 그리고 이제 북서측에 있는 국도와 동서로 연결되는 땡땡번 지방도와 연결되는 삼거리가 소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YC 관내를 연결하는 버스 정류장이 본건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지만 그 버스의 운행 간격, 운행 시간이 이제 텀이 길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을 이제 분석했어요. 1번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3층 숙박시설 객실이 29개짜리 3층짜리였는데 용도적 기능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K저수지 북측의 땡땡번 국도변 그 다음에 동국도에 연결되는 네모네모번 지방도변을 따라 본건 북서측 인근 M저수지에 이르는 지방도변 일대가 인근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K저수지하고 M저수지인데 M저수지는 땡땡번 지방이고 K저수지는 그 동그라미변 국도변에 있는 거거든요. 이 도로변 쪽에 있는 저수지 근방에 있는 부동산 요 권역이 인근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인근 지역은 K저수지를 중심으로 유원지, 낚시터, 이용객을 위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이 산재되어 있고 M저수지 주변도 이와 유사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숙박시설이거든요. 숙박시설은 독립적으로 위치하기보다는 몇 개씩 집단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모텔이 이제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데 경기 침체, 유원지, 낚시터 등의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숙박시설이 집단화된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영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영업을 중지하는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쇠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땡땡변, 그 다음에 땡땡번 지방도변 따라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경우는 보통 3층 30개에서 35개 규모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토지 가격 수준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땡땡변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후면지는 27만원, 30만원, M저수지 주변은 똑같이 4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고가는 54만원 정도고 후면지는 여기 있는 K저수지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긴 한데 K저수지가 M저수지보다는 가격순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가로 5번 또한 최근 인근 지역에는 영업이 중단된 숙박시설을 노인 전문 요양원 등 타 용도로 전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매물 찾는 문의가 간혹 있지만 실제 노인 전문 요양원 등으로 전환 이용된 사례는 없다. 영업이 중단됐으니까 건물 규모가 좀 크잖아요. 요양병원으로 쓰려는 그런 수요는 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단행된 적은 없다. 용도가 변경된 적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근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 이제 숙박시설로서의 경쟁력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서 과연 그러면 그런 숙박시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준 자료가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K저수지가 본건 주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뭐 217-1번지 이렇게 돼 있고 상업용 계획관리 소로각지 그래서 최근 공시지가는 43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졌는데요. 매매 사례 한번 분석해 보면 얘는 토지만 매매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토지 건물 숙박 시설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렇죠? 2004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고 2010년도에 매매가 된 거죠. 이거니까 숙박 시설로서 지금 매매가 된 거예요. 자, 매매 사례 3번과 4는 밑에 내려가 보면 현재 영업 중단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영업 중단. 그러니까 2011년에는 영업이 중단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2009년도에 매매가 됐는데 이 매매가 될 당시에는 숙박시설로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 중단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얘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매매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매매 사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왜 네 개나 줬을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숙박시설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 사례를 고른다 그러면 숙박시설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로 거래된 걸 가지고 와서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3번과 4번은 왜 줬을까? 3번과 4번은 왜 줬을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왜 도대체 영업 중단된 상태에 이건 이제 거의 수명이 다한 모텔에 거래사를 줬을까?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에 보니까 건축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은 요거 갖다가 쓰면 되고요. 그 주택은 요거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표준건축비라고 돼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다가 보정 단가를 해줘야 되겠죠. 건물을 만약에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아까 뭐 위생설비, 난방설비, 냉방설비 그런 거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8번에 보니까 시점 수정 자료에서 2007년도 이후에는 토지시장, 그 건물 신축 가격 큰 변화가 없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시점 수정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2011년도 표준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토지 거래 사례를 써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하더라도 시점 수정 자체는 불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료 9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영업 자료가 있어요. 매출은 월 550만 원 발생한대요. 그런데 넘겨보면 비용은 고정비, 인건비, 냉난방비, 공과금 평균적으로 월 450만 원. 그 얘기는 뭐냐면 월 100만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 3층짜리 모텔 29개 객실을 운영하는데 영업이익이 월 100만 원인 거예요. 자, 동산항목 가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숙박시설 내 가구, 전자제품 등의 잔존 가치는 객실당 6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자료 10번에 토지 개별론이 있는데 여기 이 표현이 한번 눈여겨보세요. 전체 기준이라고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숙박시설 부지하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두 개의 대지 외 나머지 네 개 필지는 국도변에 연결되는 지목도로와 지목 잡종지 각각 두 필지에서 네 필지의 현황 도로인데 그걸 포함해서 개별 요인을 비교하면 0.78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전체 그 토지를 자루형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루형으로.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개별 요인에 보면 매매 사례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건물 개별 요인 비교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표준 건축비 자료를 써가지고 매매 사례 2번, 3번, 4번에 건물 가격을 굳이 구하려면 이 개별 요인 비교치를 써서 재조달 원가를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화조. 아까 이 건축비 자료는 표준 건축비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건축비와 우리 대상 건물의 시공의 질이 다르니까 이 재조달 원가 비교할 때 개별 요인 비교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자료 11번은 각종 이율이 있는데 시장금리, 국고채, 회사의 저당이자율, 숙박시설 지분환원율, 대출 비율, 숙박시설 투자 수익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료 12번 보면
내용연수법 적용 시 내용연수 또는 잔존 내용연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요것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왜 도대체 중단된 걸 줬을까? 내용연수 또는 내용수 잔존 내용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매매 사례를 활용. 여기 준 자료 중에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제시한 자료 중에 뭐가 없냐면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모텔과 주택의 내용수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용연수를 만약에 이 모텔과 그 주택으로 쓰고 있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물건별 평가액으로 결정할 때, 그래서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려면 아까 표준건축비 있고 표준건축비와 대상 건물의 개별적인 비교도 있고요. 경관연수도 있잖아요. 뭐가 없냐면 전체 내용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텔로 쓰고 있는 그 사업용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없는데, 그거는 매매 사례를 써서 구해봐라 이렇게 있습니다. 매매 사례를 써서 구해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교 방식 중 개별적인 비교는, 아까 비교 방식 쓸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아까 매매 사례에 넘버 2가 이게 이제 현재 영업 중인 모텔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일괄 비교한다고 만약 치면, 이때 개별적인 비교는 사례 토지 건물 가치 구성 비율을 활용하고 내용 요소가 만료됐다 그러면 그때는 잔존 가치율은 1%를 적용해라. 3번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등의 숙소가 필요함이 일반적인 바 본건 기호나 아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무상임차인 을과 운영을 돕고 있는 그 자녀 1인의 숙소로 사용되는 바 숙박시설 용도에 부합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전체적인 그 부동산이 숙박시설로 쓰는 것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전체를 여기서 이제 사례의 토지 건물 가치 구성 비율을 이용해서 여기서 비교 방식을 쓴다. 그러면 그때 이 모텔 건물과 그 다음에 숙박시설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운영자의 숙소로 쓰고 있는 요 주택은 그냥 숙박시설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 그냥 숙박시설의 연면적만으로 비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후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이 문구를 해석하는 데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을 쓸 때 뭘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물건별 평가액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물건별 평가액. 근데 자, 물건별 평가액의 합계로 접근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다른 평가 방식에 비해서 높을지 낮을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대충 수익에 대해서 봤는데 월 550만 원, 비용 45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니까 100만 원이면 연으로 하면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 이걸 이제 5% 환원율이라고 그러면 1200만 원이 20배니까 2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익 가격 2억 4천인데 아까 2006년에 담보 평가할 때 14억에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업이 잘 될 때는 수익이 훨씬 더 높았겠죠. 지금 수익이 한결같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는 큰 격차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평가했던 담보 전례에 비해서. 왜냐하면 건물은 감가수성돼서 건물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토지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토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물건별로 평가한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토지는 이 공시지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 자료가 있잖아요. 이 매매 사례를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그 밖의 요인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까 이제 그 국도변에 있는 여기 43만 원인데 요 대충 나눠보면 970만 원에서 481 정도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요 매매 사례하고 대상 토지에 개별 요인이 있으니까 이 표준지하고 개별 요인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개별 요인에 표준지도 있고 본건이 0.78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예. 매매 사례 1번이 1.1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여기 이제 물건 평가액에 합계해서 토지를 공시가격기준법 매매사례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하는 건 괜찮은데 공시가격기준법 적용할 때 그 밖에 있는 보정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밖에 있는 요인 보정 자료가 주어지지 않아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를 통해서 그 밖에 있는 보정치를 적용해서 공시가격법을 쓰든지 아니면 이건 일반 거래 시가 참고 목적이 평가니까 그 밖에 있는 보정을 할 수 없는 표준지 공시지가격법을 빼고 그냥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얘를 그 밖에 있는 보정 자료를 쓰든지 얘를 안 쓰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든지.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겠죠.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가 지금 필요한다고요? 내용 연수가 지금 없다고요. 내용 연수. 자, 그래서 물건별 평가액 합계로 결정할 때 토지 건물 평가할 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건물 내용 연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까 맨 밑에 기타를 한번 보게 되면 매매 사례를 활용해서 내용 연수 조정이 필요한다든지 전체 내용 연수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면 매매 사례를 건드리면 된다 돼 있거든요. 얘하고 얘는 이제 영업 중단된 거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실제로 거래된 거고. 만약에 그래서 요 매매 사례 2번에 요 전체 903, 500, 000에서 이제 요 매매 사례 1을 통해서 매매 사례 2의 토지 가격을 비준하고, 그러니까 매매 사례 2의 토지 가격은 매매 사례 1 토지 가격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가격을 구하면 여기 전체 거래 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건물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사용 승인부터 그 다음에 여기 매매 일자까지의 경관 연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 매매 사례 2번의 건물 가격은 자 전체 거래 금액에서 매매 사례 2번의 토지 가격을 빼는데 이 토지 가격을 매매 사례 1번의 토지 가격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 사례 2번의 건물 가격 요 903, 500, 000에서 매매 사례 2번 토지 가격 빼면 건물 가격에 거래 당시 건물 가격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은 거래 당시에 건물 가격이 나왔어요. 자, 그거는 이제 재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1 전체 내용 연수분의 경원에서 2004년부터 2010년이니까 만 5년이거든요. 5년 지났어요. 이거는 같아지는 거거든요. 재조달 원가는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역산해서 이 전체 내용 연수를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건별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물건별 평가가 끝난다. 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아까 밑에 쭉 내려가면 자료 중에 내용 요소 만료 시의 건물 잔존 가치는 1%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99에 대해서 n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죠. 그렇죠? 99%만 삼각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건별 평가액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 방식 어떻게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매매 사례 2 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토지 가치의 구성비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플러스 건물 가치 구성비 한 다음에 또 시점 수정, 개별 요인, 잔가율,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일괄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가치 구성비, 건물 가치 구성비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 이제
건물의 내용연수 전체 내용수 구하느라고 요걸 비준해 갖고 와서 요걸 토지 가격 구했으니까 토지 건물 구성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물의 내용연수 구하는 물건별 평가액에서 이미 다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만 쭉 비교해 주면 되죠.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됐죠? 영업 중단된 건 전혀 안 쓴 거예요. 중단된 거는. 세 번째,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영업 자료가 있잖아요. 수익 가격 구하려고요. NOI를 구해가지고 이걸 R로 이렇게 나누려고요. 자, 조심해야 돼요. NOI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창출되니까 숙박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결합된 NOI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숙박시설 전체 가치가 나와요.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숙박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각 룸 내에 있는 동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산 등의 가치를 빼줘야 이게 숙박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나와요. 이게 이제 부동산 수익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산 등의 가치는 뭐 그 룸당 그 객실당 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60만 원이라고 했죠? 곱하기 객실수 29개 곱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NOI는 아까 550만 원이 매출이라고 돼 있는데 450만 원이 비용이라며요. 100만 원 나왔죠? 곱하기 12 하니까 12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요 캡레이트는 어떻게 구하는가? 캡레이트는 여기 보니까 캡레이트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요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 2번 보면 숙박시설의 지분환원율, 뭐 대출 비율 있잖아요. 우리가 환원율 구할 때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네요. 어떻게 돼요? 대출 비율이 45%면은 에쿼티 자기 자본 비율은 55%. 55%에 대해서는 12%의 지분환율을 더하고 대출 비율 45%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율이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요게 가중 평균 대출 비율 적용하면 되겠죠? 6.73% 이렇게.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뭐 거의 절반 섞는데 6%대하고 12% 섞으니까 뭐 8%, 뭐 9%,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저기 NOI가 얼마였냐면 연 1200만 원이에요. 8% 나누게 되면 2억도 안 나와요. 수익 가격이. 엄청나게 낮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익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이게 그럼 차라리 건물을 철거해. 토지에서 철거비를 뺀 거. 이거보다 수익 가격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 이 수익 가격은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황을 반영한 현황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가격이니까 이게 최고치에서 이용을 볼 수는 없어요. 차라리 철거하고 말지 토지만의 가치보다 낮은 수익 가격이 나왔다면.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요 숙박시설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15% 이렇게 돼 있네요. 투자 수익률. 요 가치 변동 보니까 전형적인 보유 기간인 5년 동안 숙박시설의 가치는 35% 정도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R- 뭐 델타, SFF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투자 수익률에다가 가치 증감분 곱하기 SFF. 5년 동안에 35%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35%가 하락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1 플러스 0.15에 5승 마이너스 1분의 0.15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가치 증가할 때 이제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율을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적용하겠다라는 단서를 달고 답안을 쓰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계산은 복잡하진 않은데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도대체 지역 교양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쇠퇴하고 있는 부동산. 이게 이제 사실은 실무에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일수록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포션이 커요. 그러니까 토지는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50억짜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서 쓰고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만약에 저해되는 경우에 쇠퇴해서 이 용도가 최고 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 포션이 워낙 크니까 건물 아까 노인 요양병원처럼 요양병원으로 전용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치면 토지 가치는 굉장히 낮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모텔로서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안 돼요. 토지는 그냥 공시가기준법이고 건물은 그냥 원가법으로 돼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그냥 경관요소에 따라서 정액적인 상각만 될 뿐이지 건물 가치가 크게 하락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재조달 원가가 올라가면서 감가 수정에 따른 경관연수 감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 건물 포션이 큰 경우에는 이게 원가법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무조건 과다평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텔로 영업 중단되지 않은 현재 계속 사용 중인 모텔의 일괄 거래 사례 금액이 가장 적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토지 건물 가치 구성비를 추출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정확한. 그래서 이 답안을 쓰고 나서도 현재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로서 현재 이용 중인 상태의 거래사례, 매매사례 이 기준, 일괄 비준이 가장 적정한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는 과다평가의 위험, 그 다음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환합법으로 평가했을 때는 과소평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기 물건별 평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준 가격이 거꾸로 돼 있죠. 이 일괄 비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익이 이렇게 있다. 이게 쇠퇴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형적인 상하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하다. 시장에서 확인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 가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사실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토지 요인 비교치에서 표준지가 1이었으면 본건이라고 돼 있어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0.78이라고 돼 있잖아요. 0.78. 그럼 도대체 0.78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루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비교 격차율로서 적정해 보여요. 그 얘기는 이제 전체를 묶어서 평가라는 얘기죠. 일괄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 도로까지 묶어서 일괄 평가. 그럴 때 과연 이 면적은 거래사회 비교법이든 그 다음에 공시가격법이 적용할 때 면적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대지 면적만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불명확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어져서 만약에 0.78이라고 주어졌으면 실은 전체 기준이기 때문에 도로를 포함한 전체의 면적을 사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안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도로를 굳이 평가하려면 사실상 사도 평가 규정, 보상 기준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3분을 평가하는 식의 이제 관행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 기준으로 개별적인 비교치를 줬기 때문에 원칙상 사실 전체 면적을 도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토지 면적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대지 면적만 적용하도록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논점과 해설과 예시답안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